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끔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드려야 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도 드실 테고 이제 연구를 하기도 이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하여튼 오늘 이런 연구를 대학원생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여러 번 이제 해마다 강의를 이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공동 집필을 통해 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었고 또 제 슬라이드는 이제 아마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가지고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또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조금 넘게 요 녹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시간에 맞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책 표지인데요. 혹시 오늘 수업은 대학원에 들어오신 분들 이미 이제 연구실이 정해지고 지도 교수님도 정해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이런 글들이나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다른 자료들도 조금 찾아보시면 참고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애플이 원래 이제 이 두 가지의 융합을 한다 이렇게 잡스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 빗대 가지고 그 세 가지 분야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생물정보학,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분야를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었고요. 이 컨텐츠는 제가 전공 그 자체와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제가 대학원 학위 마치고 이 연구실 떠나면서 제가 이제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대학원 기간 동안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조금 전달을 했던 그 슬라이드가 여러 가지로 우연하게도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런 슬라이드쉐어에 올라가 가지고 몇십만 번 이제 조회수가 나오기도 하고, 아마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권창현 교수님, 지금 미국에 계시는, 그리고 태웅님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글을 이제 연재를 하면서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올리게 되고, 요거를 이제 책으로 이게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요. 아마 팔로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세 명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책으로 이게 그러니까 2019년 4월 달에 내가지고 조금 팔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스테디셀러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아마 글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아마 이 책에 혹은 블로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남짓 한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리기에는 분량이 많고요. 그리고 이 다른 두 분도 워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좋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학교 도서관에도 이미 비치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몇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연구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특출나게 연구를 엄청 잘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제 여러분들 연구실에 있는 고년차 혹은 지도 교수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게 또 항상 매일 보는 분들이 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매일 보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드리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잡다한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거쳐온 연구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이제 저는 원래 공대에서 학위를 했었고, 그리고 의과대학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대와 의대 연구실을 둘 다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 잠깐 있었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을 모두 경험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학계와 의학계, 그리고 학계뿐만이 아니고 대기업이랑 병원 연구소,
그리고 이제 그 스타트업, 제가 지금 스타트업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직에서 이제 일을 해본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좀 균형적인 여러 가지 연구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지도 교수님 혹은 PI를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균형적인 시각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드리는 말씀들이 모두가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노하우가 그렇지만 제 노하우가 또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원래는 대학원 오기 전의 이제 고민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대상이 이제 이미 대학원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부터 제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대학원 졸업한 지가 꽤 돼가지고 이런 뭐 그 진로 상담 이런 걸 좀 덜 하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이런 제가 질문을 받게 되면 이제 결국에 이런 거죠. 대학원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박사를 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대학원을 왜 왔는가, 같은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아마 대학원 이제 이미 신입생 분도 이제 계실 테니까, 이제 지금 4월 달이니까요. 한두 달 혹은 뭐 2, 3개월 정도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학원 경험을 해 보시면 되게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오늘 드릴 말씀 중에도 이런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힘들죠. 이게 이미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연구가 잘 될 때는, 글쎄요, 제가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극한의 희열, 아주 큰 기쁨도 맛볼 수 있는 반면에, 대학원이 이제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고,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거의 그 말 그대로 거의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게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이게 뭐 사실 뭐 박사 한다고 해도, 석사는 보통 뭐 대충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박사를 하시거나 뭐 통학 과정이시면 이 몇 년 동안 이걸 할지가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뭘 할 거냐, 사실 박사를 해도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뭐 교수나 특정 그 직종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자격은 생길 수 있겠지만, 박사를 한다고 해서 뭔가 보장되는 건 없죠. 예를 들면 그 의사나 뭐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이런 거, 뭐 회계사 자격증 이런 거 따게 되면은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데, 박사 학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제가 흔히 우스갯소리 하는 말로 운전면허증을 따도 그 보장되는 게 생기는데, 박사 학위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혹은 그 진로의 기회를 줄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버스펙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실 생활 굉장히 힘들죠. 요즘에도 이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월화수목금금금 하는 게 이제 그 일상적으로 하는 그 생활이실 테고, 그리고 실험이 보면 뭐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뭐 제가 지도 교수님께 들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워낙 실험이 잘 안 돼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니까, 그 실험은 디폴트가 꽝이라고. 이게 어떤 가설을 세우고 새로운 뭐 과학적인 발견을 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이게 원래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이게 더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실험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고, 뭐 또 연구 주제가 재미없다든지, 특히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야기하지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도 교수님이든 혹은 이제 뭐 이게 직장 생활에도 뭐 상사 혹은 뭐 PI 연구 책임자 뭐 이런 거 다 관계가 비슷한데요. 특히 대학원에서는 보면 그 지도 교수님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원생의 어떤 미래나 학위나 뭐 학점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틀어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비대칭적인 혹은 왜곡된 인간관계를 맞게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어디서 제가 들은 말이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근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연구실 내에서 지도 교수님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월급도 보면 되게 작습니다. 저도 이제 뭐 작은 월급을 그나마 받고 다녔지만 월급을 못 받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제 뭐 TA를 한다든지 뭐 조교 같은 거를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뭐냐? 이게 결국에 기회비용인데요. 아마 특히 대학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친구들이랑 바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내가 같은 시간을 이제 쓰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떤 뭐 경력을 만든다든지 뭐 돈을 번다든지 재정적인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대학원에 몇 년을 보냄으로써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이제 다른 선택을 했을 때에 대비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잃어버리는 기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일 텐데요.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은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겪으실 거예요. 대학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박사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대학원이라고 하는 험난한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자기한테만 이유가 되면 돼요. 다른 분들께는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그게 아주 굳건한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 어땠느냐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뭐 IT랑 BT를 융합한 굉장히 유니크한 전문성을 가지고 싶었었고, 그리고 이런 뭐 헬스케어, 뭐 생명과학 혹은 뭐 바이오텍 분야에서 제가 어떤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박사가 필요하다. 뭐 그런 되게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 되게 굳게 믿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동기부여 혹은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의 자격. 저는 일단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끝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결국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박사를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사 혹은 뭐 석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뭔데 그걸 받으려고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게 박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당 분야에서 모든 걸 아는 사람,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뭐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되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달만 논문을 안 읽어도 금방 뒤처집니다. 그리고 뭐 최고의 실험 테크닉을 가진 사람, 이런 측면은 이제 사실 전문 테크니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혹은 뭐 네이처, 셀, 사이언스 이런 뭐 자마, 뭐 NEJM 이런 데 논문 낸 사람, 뭐 되게 좋은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저는 이게 우유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 실적이 되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랑 비슷해가지고 보통 한 5년이죠. 그러니까 제 CV나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최근 연구 실적 뭐 5년 이런 정도인데요. 저도 제가 뭐 한 십몇 년 전에 사이언스에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공동 제1저자로. 근데 제가 지금 레주메에는 못 넣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무엇이냐? 박사라고 하는 거의 자격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제가 디펜스 할 때
저희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펜스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셨던 교수님께서 했던 질문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네가 왜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독립된 그 인디펜던트한 연구자로서 스스로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고 해도 제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최선의 답인데요. 어쨌든 저는 그때 디펜스를 통과해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독립된 연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교수님의 도움을,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없어도 제가 연구를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뭐 프로블럼 솔빙 능력,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 이제 어떤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결국에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연구가 원래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가설이란 게 뭔가요? 우리 모르는 거 그냥 말 그대로 가설을 세우는 게 맨땅에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할 때에도 좀 더 요령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박사라고 하는 거에 어떤 글쎄요. 조건, 뭐 자격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이제 당신 연구의 주인은, 여러분 연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힌트가 뭐가 있냐면 1번은 이게 교수님 거이고 2번은 여러분 연구하시는 여러분 본인 거이고 3번은 우리 인류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 뭘까요? 저는 당연하게도 2번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들이 이런 걸 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도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뭐 교수님의 것이라든지, 그래서 연구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수님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졸업을 하려면, 이게 흔히 이제 대원칙이 뭐냐면, 지도 교수님이라 그래서 그 분야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특정 세부 분야, 지도 교수님이 어떤 연구 분야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특정 세부 분야는 지도 교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지만 박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해도 지도 학생이 되게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이거 이제 개별 학생에 대해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강의든 되게 잡다한 미팅도 많이 있고 등등. 저는 이제 대학원생 때 교수님이 왜 그렇게 바빠 보일까? 바쁜 척을 하실까라고 별로 안 바쁠 것 같은데 이렇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교수를 해보게 되면 저도 뭐 이런저런 이 레벨의 교수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되게 바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게 학생 본인만큼 연구에 모든 것을 투입할 수 있는 대학원생만큼 이제 연구를 생각할 시간 혹은 파고들 물리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원생이 더 많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교수가 왜 필요하냐? 그래도 이제 연구 경험이 많고 큰 그림, 큰 맥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도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그 교수가 필요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 교수님이 하는 말 모두가 옳지 않고요. 우리가 연구하는 거는 인류 모두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 어떤 지적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지도 교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구상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지도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학생 스스로 가설이든 논리든 실험 계획이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교수님의 지도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제가 이제 되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이거 실제 예시입니다. 제가 어떤 연구실에 있을 때, 그 대학원생이 하는 걸 보고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죠. 우리 랩미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지난주에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한테.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이미 답을 뻔하게 보이는 부분일 텐데, 학생 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지난주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 이 결과의 의미는 이러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 가능한 뭐 실험은 뭐 A나 B나 C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A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A보다는 B가 그 능동적인 연구자로서 자세가 되어 있는 거는 분명할 텐데요. 그 A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실제로 제가 A라는 학생을 봤기 때문에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거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그분은 박사 받으시고 지금 제약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학생 A는 과학자라기보다 뭐에 가까울까요? 그 이제 테크니션에 가깝습니다. 저는 테크니션을 제가 비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그 테크니션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실험 스킬을 가지고서 어떤 주어진 과업을 이제 도와드리는 어떤 그 테크닉을 가지고서 손이 좋은 분들을 의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박사 혹은 어떤 그 독립적인 연구자라고 한다면은 뭐 손도 당연히 테크닉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학생 B처럼 연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 하면요, 이게 학생 A 같이 하게 되면 결코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박사 학위 받는다고 갑자기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갑자기 학생 A가 박사 학위 받았다고 해가지고 B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학위할 때 내가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연구를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개발해야지만 이제 뭐 실제 필드에 나가가지고서도 이런 그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A같이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 부분은 그 권창현 교수님, 제가 그걸 참고한 것인데,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교수님 답이 딱 없죠? 그래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 이렇게 하면 이제 교수님 뭐라도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번 A를 해볼래?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그게 잘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폴트가 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것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교수님, 그럼 이제 B를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무한반복이 되다 보면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사실 3년, 그러니까 한 5년 6년 정말 금방 갑니다. 대학원에 있게 되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는 교수님 시킨 거 다 했는데 이거 이제 졸업을 안 시켜준다.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시키게만 하고, 왜 졸업 안 해주냐? 다 교수님 연구 안 되고 졸업 안 되는 거 다 교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 누구 잘못일지는 이제 굉장히 명백하겠지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결정할까? 이거는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연구실을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시다면, 그 세 가지, 흥미와 이제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연구 분야, 연구실 정할 때, 나의 본인의 흥미 적성하고, 지도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분야의 전망,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도 교수님의 학문적인 역량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의 인성,
있습니다. 저는 인성이 더 중요한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좋은 대학에 계신 분들이 역량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요. 그 연구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3번 전망은 저는 거의 볼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학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포닥 같은 거를까지 거친다고 보면은 거의 10년 뒤에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뭐가 유명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유명한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10년 전에 그런 용어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적성과 흥미, 지도교수가 누구인가, 연구실 분위기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제가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 이거 슬라이드 제가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 슬라이드 쉐어함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박사날 같은 거 뭐 다들 이제 요즘에 아실 텐데 이제 학생들이 익명으로 지도 교수님을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연구실을 고르신 분이라면 별로 그러니까 이런 걸 글쎄요, 참고해 볼 여지가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여러 유형의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여기 뭐 연구실 분위기, 뭐 인품, 뭐 강의 전달력 등등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결과들을 좀 솔직하게 남겨주시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뭐 모든 분야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은 게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러하고요. 자, 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거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혹은 이제 이게 뭐 약간 비속어가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영화로도 나왔죠. 마션이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글쎄요, 이런 절박한 심정, 당황스러운 심정, 내가 여기 오기로 결정한 게 맞는 선택이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제가 조언을 조금 먼저 드려보면은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첫 번째 논문을 빨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뭐 논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연구 인생에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연구의 목적 자체가 논문을 출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논문을 못 내면 졸업을 못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왜 첫 논문을 일찍 쓰는 게 중요하냐면 이 논문을 출판하는 전체 과정을 일찍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박사학위로 치면은 박사 말년차에 가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이게 학부 때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리젝을 당했지만 논문을 이제 출판하는 전체 과정을 한번 겪어봤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원 가가지고서도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연구를 특히 마무리 지어보는 경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맛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연구를 이제 논문을 한번 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잘 이해하실 텐데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연구를 마무리한다는 게 뭐 논문을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실험을 마무리한다는 거하고 논문을 마무리한다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실험이 끝나고 예를 들면 데이터가 다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연구가 마무리된 건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가 논문 작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혹은 나중에 리비전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텐데 리비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연구의 가치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논문 저널에 나갈 것이냐 임팩트 팩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논문 안 내보신 분들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설을 세우고 실험 디자인해서 실험해가지고 데이터 얻으면 끝나겠거니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통 됩니다. 3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1단계였고 2단계가 이제 우리가 논문을 라이팅 하는 거 그리고 피겨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논문 라이팅을 영문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 첨삭 받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2단계이고요. 요때 이제 2단계 마무리가 뭐냐면 서브밋 하는 거 논문 매뉴스크립트 초안을 써가지고 우리가 저널에 보내는 게 2단계의 마지막이지요. 3단계가 뭐냐면 보통 논문 저널에 서브밋 하면 한 번에 어셉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젝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리비전은 추가로 이제 어떤 논문의 부족한 부분들을
리뷰어,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완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 실험을 해가지고서 다시 써가지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 그 이렇게 논문 리비전 수정 보완하는 게 3단계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은 경우에 어떻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단계가 굉장히 길게 이게 거의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첫 논문 쓸 때 요거 이제 3단계가 거의 1년 넘게 걸렸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메이저 리비전 2번 당하고, 그러니까 리젝은 워낙 많이 당했었고, 논문 출판 될 때 이제 메이저 리비전 2번, 마이너 리비전까지 한 번 받아가지고, 제가 대학원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인데요. 이게 기간은 딱 2개월, 보통 2개월 정도 줘가지고 그때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힘들었었는데, 요거 이제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서브밋 해가지고 편집자, 에디터가 리젝할 수도 있고요. 에디터를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가가지고서 에디터가 보통 야 이거 우리 논문에 급이 안 맞는다, 혹은 우리 저널에 이제 이게 종류가 이 분야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보통 리젝을 줍니다. 리뷰어한테 가지도 않고. 에디터가 오케이 하게 되면 리뷰어한테, 심사위원한테 가가지고 보통 이렇게 한 2명,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리뷰어가 보고서도 바로 리젝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게재 거절. 혹은 뭔가 수정 보완이 필요하면, 리비전을 보통 보냅니다. 한 방에 어셉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거를 지적해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서 한 2개월 동안 보충 실험하고 다시 논문 라이팅 새로 해가지고서 리서브밋 하는 과정이 거칩니다. 요거 잘 보시면 이거 이제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이거 이론적으로 그 무한 루프를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들이 되게 피를 말리는 과정이어가지고, 요게 보시면 우리가 논문을 처음 한 번 써보면 요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서 이 어셉, 그러니까 그 게재 되는 데까지 이 한 사이클을 다 돌려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겪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걸 금방 한번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겪어보신 분들이 설명을 들어도 잘 아직 감이 안 오실 텐데, 겪어보시면 분명히 뭔가 보는 그 시야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일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하시게 되면 보통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연구 주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한 가지만 하지는 않고 보통 한 2-3가지 정도를 하게 되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한 최대 3가지 정도는 동시에 진행 가능한 것 같고, 그 이외의, 그러니까 그 이상 가게 되면은 조금 너무 노력이든 관심이든 분산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은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연구가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졸업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2-3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우리가 일을 패러럴하게 동시에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순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건 제가 이제 뭐 이게 아주 복잡하게 실제로는 돌아갑니다만은,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는 2가지 일의 속성과 주체를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해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일의 속성이라고 하면 초기에 투입되는 시간 요구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면 우리가 코딩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 되게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면 이거 프로그램 컴파일하고 러닝을 시키면 돌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거 2가지를 구분해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이제 말씀드려 보면 이런 거죠. 철수는 이제 A랑 B 2가지를 해야 돼요. A는 실험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어떤 분석 프로그램 코딩을 해가지고 이것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근데 우리가 A는 한 하루 정도 시간을 쓰면, 데이터 분석을 하면 바로 이제 우리 결과 나오고, B는 우리 코딩을 한 5시간 해야 되고, 요거 뭐 돌리는데 한 이틀 걸린다고 얘기를 해보죠. 그럼 우리가 A, B의 순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B, A의 순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 이제 보시면 뭐 답은 금방 이제 아마 아실 텐데, A, B 순서 하루 다 쓰고서 결과 나온 다음에 B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시간이 걸리고,
B로 이제 코딩한 다음에 프로그램 돌려놓고 그 시간 동안 이제 A를 하게 되면 뭐 일의 순서만 바뀌었었는데 이제 시간을 벌 수 있죠. 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한 시간이 보통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했던 예상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위임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한 가지 슬라이드 안 나오는데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주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다 해야 하는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임해가지고 혹은 위임을 하거나 공동 연구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보게 되면요. 이런 거죠. 이것도 연습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제 실제 얘기인데, 학회 발표 준비, 뭐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논문에 들어갈 그림도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제 다른 이제 뭐 후배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고 치게 되면, A는 발표 준비는 제가 직접 해야 되고 이틀 걸리고, B는 다른 친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제가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반나절 걸리고, 부탁해가지고 결과를 받는 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치게 되면, 이게 이제 A, B로 하는 게 좋으냐, B, A로 하는 게 좋으냐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B, A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쓰고, 이제 부탁을, 이제 위임을, 공동 연구자에게 한 다음에,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공동연구자도 나름의 스케줄이 있을 테고, 또 이게 일의 지금은 뭐 개수를 2가지만 놓고 얘기를 했지만, 일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또 현실에서는 이대로 딱 잘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이제 가지시고, 일을 하시면 좋겠다. 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는, 생각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제, 뭐, 그럼 생각이 없냐? 평소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사실 아닌데, 이게 몰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마 연구실에서, 크게 3가지 정도? 우리가 연구실에서 앉아있는 거하고, 앉아있는 시간하고, 그리고, 우리 연구를 한다는 시간하고, 그리고 그 연구를 위해서 온전히 그러니까 생각을 몰입한다는 게 서로 다릅니다. 이 3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를 이 3가지를 같다고 보통 착각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서 중간에 어떤 인터럽트를 받지 않고 이게 뭐 교수님의 미팅이든 뭐 수업에 들어가든 어떤 뭐 엑셀 파일로 뭘 정리하든 라이팅을 하든 누가 뭐 카톡이 오든 이런 거 다 빼고 온전히 내가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뭐 오늘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이나 어제를 한번 또 돌이켜 보시고 내가 얼만큼 어떤 그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를 보시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실제 우리 되게 바쁘죠, 우리가. 뭐 미팅도 많고 단기간에 뭐 랩미팅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교수님한테 뭘 데이터도 보여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놀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드라인에 쫓깁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게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갑니다, 정말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대학원 때 들어오시고 이제 한 몇 달 지났으니까 돌이켜 보시면 몇 달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되게 빨리 갔다고 느끼실 텐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빨리 갑니다. 특히 대학원에 5년차로 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많은 경우에 정말로 내가 이제 휩쓸려 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내가 이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채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구실에 보시면 졸업 못하고 있는 연차 높으신 선배분들이 몇 명 뭐 한두 명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쓰시고 이렇게 몰입을 하시면서 특히 이런 것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연구를 하는 것도 그러하고 졸업을 빨리 하는 거에도 도움이 저는 된다고 이제 보는데요.
이게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서 이 큰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내가 한창 실험하고 그 프로젝트 내에 있으면 이 큰 그림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입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현재 이 실험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설이나 논리 같은 것들이 타당한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이 데이터를 내가 지금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가장 좋은 것인가. 특히 뭐 디자인 같은 것, 이게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요게 있네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실험을 했어요. 또 데이터 나왔어요, 우리가. 근데 이 데이터가 정말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뭔가 내가 지금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 안에, 혹은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그 다음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이냐, 뭐, 혹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그 큰 그림을 보시면서 몰입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뭐 연구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 대가들, 그 빅가이드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그 PI 중에도. 뭐 그런 경우 보시면 빅가이랑 스몰가이, 대가랑 대가 아닌 분들이 어떻게 그 차이가 있냐면, 대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새로운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데이터에서 내가 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단순히 생각을 우리가 뭐 지금도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몰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 일이 잘 될 때 몰입을 해보신 경험들은 모두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잘 되면 저절로 몰입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 오랜 시간 방해받지 않고 몰입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몰입이 잘 되었는가를 거꾸로 보고서 그런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뭐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뭐 흔히 플로우라고 합니다. 이런 플로우를 타는 그 몰입을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이건 제 사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경험상 이제 몰입이 잘 되었던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잊고 있던 뭔가 떠오르고 이런 경우가 언제였냐 하게 되면은,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잘 안 돼요. 사고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랬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침에 샤워할 때, 저는 불 끄고 샤워하면 이게 효과가 증폭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저는 이게 아침에 샤워하면 불 끄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될 때, 혹은 뭔가 이제 걸어 다닐 때, 특히 아침에 출근길에 어떤 연구실 가는 되게 조용한 길, 뭐 이런 것들이나,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뭐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이동하는 뭐 기차나 뭐 버스 같은 그런 데서 저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저는 제가 지금은 제 와이프는 아니지만 제 대학원 다닐 때 저는 포항에서 학교 다니고, 당시 여자친구는 부산에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부산에 많이 갔는데, 그때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부산까지 가는 그 버스 안에서의 시간이.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을 때고, 뭐 이렇게 제가 노트북도 없을 때, 랩탑도 없을 때여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그 시간 동안 생각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뭐 그런 때가 굉장히 귀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막 소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3M 기마개 같은 것도 가지고 다녔었고, 혹은 이제 뭐 지하철에서 서 있을 때 이런 거, 제 밑에 보시면 저 그림이 제가 저 플러스 원인가 나왔던 그 그림이 피겨 중에 하나인데요, 제 논문에. 이거 딱 떠오를 때가 이제 뭐 부산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지하철 플랫폼에서
들어온 순간에 떠올라가지고, 아, 이거 해야겠다. 그런 거였어. 그렸던 그림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세미나 재미없을 때, 아마 연차 낮으실 때는 누구 초청 세미나 같은 거 오면 약간 관객 알바처럼 해가지고 재미없는 세미나인데 억지로 앉아 계셔야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약간 제 안 풀리던 연구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잘 될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누워서 잠들기 직전 뭐 요런 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잘 됐던 때인데요. 근데 더 나아가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저는 이만큼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 때문에 지금 뒤가 좀 가리는데요. 저는 잠잘 때에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가 무의식을 활용해서 내가 이 연구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잠자기 전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뭐 이런 거 막 생각하다가 자면, 어떨 때는 잠을 자는 도중에도, 혹은 이제 어떤 뭐 꿈을 꿀 때에도, 잠을 자다 중간에 깼을 때에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이거 이제 뭐 과학 뭐 교과서 같은 데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과학자들이 과거에 꿈에서 문제 답을 발견했던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 아예 이제 뭐 깊은 잠을 잘 때보다는 선잠 잘 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 책 보게 되면 몰입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보시면 이제 그런 연구자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런 몰입을 활용하는 방법론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런 선잠을 잘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깊이 잠들면 이제 아예 잠을 자버리니까, 선잠을 그러니까 잘 자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뭐 메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저도 이게 제 논문 나간 그림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자다가 이제 제가 잠깐 깨가지고서 아이디어 떠올라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이제 나 스스로의 사고 방식을 파악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궁하면 뭐 답을 찾게 된다고. 우리가 되게 많은 사고의 과정을 고민을 하면서 거치다 보면 내 스스로도 사고의 과정에 대한 패턴이 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원래 아이디어가 어떤 식의 패턴의 사고의 끝에 나오더라, 혹은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내 자유로운 사고가 막히더라,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턴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어땠냐면, 우리가 저널클럽이라고 하는 걸 보통 하죠. 연구실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최신 논문 나온 거 있으면 논문 한 편 정해가지고 리뷰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사실 저널클럽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남의 논문을 잘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내 연구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 데이터를 막 볼 때에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널 클럽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얘가 왜 논문을 이런 식으로 썼지? 이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면 이게 대박인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되게 아쉽다. 나 같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제 데이터를 볼 때에도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남의 논문을 이제 보는 것처럼, 이거 있으면 대박인데 왜 이거 안 하고 있지? 라는 걸 약간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떠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이제 지나쳐버리지 않고 제가 그걸 잡아가지고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좋은 아이디어로 혹은 좋은 데이터로 이어졌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결국에 이거 퍼블리시를 못했는데, 제가
그 이제 논문 쓰는 일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 끝에 제가 구상했던 이제 그림인데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요 파트 제가 이제 조금 시기적인 시의적절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연구에 지장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테고 뭐 이제 어떤 연구실은 출근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떤 굉장히 큰 위기이지만 기회가 글쎄요, 이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회로 만들어 보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요 그림은 이제 제가 저기 샌디에고 계신 조성환 박사님의 페북에서 발견했던 이 분이 그 외국 분이 썼던 그 트위터 그림을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인용한 그 그림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과학자로서 아니면 뭐 박사과정으로서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할 거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어떤 식이냐면,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조성환 박사님 이게 인용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해라, 어떤 몰입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아도 집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 계획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꼼꼼하게 우리가 그 몰입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피겨를 어떻게 그릴지, 혹은 뭐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도 굉장히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쎄요, 뭐 밀린 논문 있으면 이때가 기회니까 빨리 써봐라, 뭐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흔히 루틴이 필요합니다. 연구에도 실험할 때 보면 우리가 루틴이 깨지면 보통 연구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가 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떤 저는 뭐 몰입이라는 생각하라는 걸 많이 강조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시간만큼은 연구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활동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운동이든, 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뭐 영화를 보는 것이든, 뭐 연애를 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루틴을 가져보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글쎄요, 이거는 뭐 연구랑 약간 관련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뭐 인류 전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너무 guilty feeling, 죄책감 같은 거 가지지 마시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 블루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연구에 큰 지장을 가지시면서 되게 우울감 같은 걸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 좀 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 건 이제 제가 혼자 일하지 말라, 이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지금 논문 나온 거, 뭐 네이처나 뭐 사이언스나 논문 보시면 저자가 한 명, 두 명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좋은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이 콜라보레이션, 공동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게 분야가 여러 개가 겹치든, 혹은 혼자서 이제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잘 일할 수 있을까?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연구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 보시면 특히 뭐 기업에서도 그러하고 혼자 일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잘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은 저는 뭐냐고 보냐면, 이게 일단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차별화된 특기, 요것만큼은 내가 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업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이 기술만큼은 내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손꼽힌다. 뭐 이런 정도가 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국내에서라는 기준을 달았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제 세계 최고는 너무 어렵고 혹은 막연하기 때문에 반면에 국내 최고는 굉장히 손에 잡히고 뭐 국내 학회만 가더라도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이제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정도의 목표가 이제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럼 뭘 특기로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연구 주제를 잡을 거냐 하고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내가 무조건 재밌는 거. 제가 아까 연구실 고르고 잠깐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무조건 내가 재밌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거, 내가 의미를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본인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흥미, 적성 같은 것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그럼 재밌어야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야 하는가? 이게 되게 약간 널드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연구실이나 뭐 회사에 빨리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 거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저는 이런 주제를 찾았거든요. 전 지금도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이거 일을 하고 싶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되게 변태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찾았으면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이런 걸 사실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글쎄요, 행운이라 그럴까요? 기회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미있고 흥미에 맞는 주제를 찾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요때 드리는 말씀이 스티브 잡스, 스탠퍼드, 졸업 연설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keep looking, don't settle 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실제 제가 뭐 연구를 잘 하시고 뭐 제가 노벨 화학상 받았던 분을 만나봤을 때나 아니면 뭐 스탠퍼드 이런 데 보시면 좋은 연구자들에게도 이런 걸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는 연구 너무 재밌고 너무 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연구를 찾으시면 이제 정말 연구자로서 평생을 연구하실 때 되게 적성에 맞는 것일 텐데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같은 값이면 굉장히 유니크한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국내 최고 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여러 명 중에 내가 제일 잘한다. 뭐 이러면 이제 그 한 가지이고 최고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그 주제를 하는 사람이 나 한 명밖에 없으면 그것도 최고이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는 저는 후자가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 가지고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차별화되는 거, 이런 경쟁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일을 하기보다 상대방도 특기가 있고 나도 특기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상대방이 잘하는 거는 이제 맡기고 상대방이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으면 훨씬 이제 생산성 있게 프로덕티브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항상 저는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그러니까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이서 논문을 하나씩 쓰지 말고 두 명이서 세 개를 써라 이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레이션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프로페셔널이라고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문자만 풀어보면 주고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흔히 저는 이제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도움 줬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뭐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너도 나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런 연구 분야에서 보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뭐 이것저것 이런 거 저런 거 잘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라고 하는 게 기브 앤 테이크의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연구실 내에서 모든 멤버들이 야, 뭐 상대방한테 필요한 거 없어?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이거 잘하는데 이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멤버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모두가 기브 앤 테이크가 완성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역시 이상적인 얘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연구실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개별 학생들 혹은 이제 연구원의 역할은 아니고, 그게 지도 교수님,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는 그 지도 교수님과 그 PI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연차가 올라가고, 혹은 혹시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금은 뭐 대학원 신입생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교수 되시고 PI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연구실을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이런 연구실에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연구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일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좋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것이, 누구나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 이게 실력적인 측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실력을 제외한 어떤 인간적인 측면,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같이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좋은 콜라보레이터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쟤는 왠지 재수가 없어. 왠지 이기적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쟤는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해.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실력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좀 같이 일하기 꺼려지는 게 되게 많이 비일비재한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위해 가지고서는 결국에 이 말하는 평판 관리, 그 레퓨테이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신경 쓰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이게 뭐 콜라보레이션 할 때는 우리가 역할 분담이든, 이게 이제 내가 특히 선배가 후배한테 시키실 때, 이게 이제 뭐 단순히 너 부려먹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공동 연구자로서 너가 기여를 하면 뭐 논문의 이름도 올라가고 연구의 결과를 우리 같이 공유할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있어야만 이런 게 처음부터 명확해야만 좋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나만 부려먹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도, 이게 내가 기브를 해도 테이크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것도 결국에 어떤 그 연구실 내에서의 문화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저도 실수를 많이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연구실 내에서나 학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특히 연구실 내에서 발표를 할 때에도 뭐 랩미팅 등등에서 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이 있으면 그 액널러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시를 하고요. 이게 사소하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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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그 마지막 장에 보통 정리해가지고서, 특히 교수님들이 발표할 때 보시게 되면, 이게 제일 마지막 장에 연구실 그 멤버들 이름 쫙 적어두고서 이런 분들하고 내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 마지막 장 말고 그 해당 슬라이드, 예를 들면 특정 학생이나 특정 콜라보레이터, 뭐 특정 이제 선후배가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데 도움을 줬으면, 혹은 아이디어를 줬으면,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 아이디어는 이분이 먼저 줬습니다. 뭐 이 실험은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 굉장히 매끄럽죠. 모두가 해피하고, 그리고 되게 기여한 부분도 명확해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수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실수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우리 연구실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이거 얘가 나 도와줬다는 거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다가 큰 실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식이냐면, 이 도움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거 내가 시간 쓰고 실험해가지고 데이터 준 건데, 발표할 때 왠지 내가 빠져 있고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괜한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경우로 흘러가면 뭐 누구누구는 남의 성과 뺏어간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책에는 썼지만 이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고 난 다음에도 제가 그 기업에서 제가 대기업에서 팀장할 때 그 이미 이걸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는 바람에 굉장히 큰 오해를 사가지고 그 낭패를 겪었던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으시면 그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그 액놀러지먼트를 잊지 말자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소한 부분입니다만은 이 콜라보레이션 할 때 상대를 서로 프로페셔널로 존중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뭐 그분도 그분 나름의 본인의 일이 있고 실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게 바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정보가 항상 흐르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어떤 그 답을 빨리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되게 좀 마이너한 부분인데 그 이메일 쓸 때에도 예를 들면 제목만 보고도 어떤 의도를 판단할 수 있게 쓴다든지 그리고 요거 말씀드릴 게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거 이제 교수님들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할 때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은 특정 이슈에 대해 가지고서 보통 메일로 여러 명한테 이 이슈를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를 여러 명이 보셔야 된다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가장 중심적인 사람한테 이게 수신자가 되고요.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보면 좋을 사람한테도 흔히 참조로 보내죠. CC로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메일을 받았으면 답장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하죠? 그냥 답장 누르면 이메일 보냈던 그분 한 명한테만 답장이 가고 나머지 참조로 받았던 사람들은 답장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정보의 흐름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체 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메일 보시면. 그래서 그냥 답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CC로 참조로 수신인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이게 제3의 수신인들도 봐야 된다는 메일이기 때문에 답장 보낼 때에도 이 전체 답장을 보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 하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지금 신입생 혹은 이제 그 전원차들한테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앞으로 넘어가서 그 특기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서 어디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이 특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공동 연구를 해라 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후배들한테 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특히 한국 사회에서 뭐 모든 연구 사회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연구실 출신이냐, 내 지도 교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학계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미 대가이시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대가도 그런 교수님 처음부터 대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들도 더 좋은 연구자가 되셔야 하고 우리 연구실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 연구 졸업 요건 갖춰가지고 뭐 포닥을 간다든지 다른 연구실로 갈 때에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일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연구 주제는 연구실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남아있는 내 연구의 후속 연구 같은 것들도 계속 발전이 되어야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도 발전이 되어야지만 이제 나도 좋고 후배도 좋고 우리 교수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 후배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후배일 때 선배한테 받고 싶었던 게 뭔지 잘 기억을 해뒀다가 그거를 내가 선배가 됐을 때에도 똑같이 후배들한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올챙이,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 한다고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제 후배일 때 내가 받고 싶었던 것들 잘, 그 황금률이죠,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시게 되면은 저절로 좋은 선배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마무리를 조금 해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좋은 연구자, 좋은 과학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종합예술가가 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실험을 잘 해야 하죠. 특히 뭐 이공계 같은 경우에 실험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험 잘해야 되고, 실험뿐만이 아니고 글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연구 결과를 결국에 남들에게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만 우리 연구 뭐 논문도 쓰고 어디 뭐 박사도 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논문이죠. 그래서 이 글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됩니다. 그죠? 특히 논문에 보시면 피겨 1 같은 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 이 큰 그림을 가지기 위해, 그러니까 연구의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들인데, 단순히 우리가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연구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든 결과이든 실험 디자인이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표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말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표도 잘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발표를 잘 해가지고 혹은 잘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연구가 가지고 있던 혹은 본인의 역량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잘 어필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덜 어필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발표 잘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콜라보레이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랑 협업도 잘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신입생이나 연차가 낮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연차가 높아지고 뭐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기 연구실을 가지고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연구팀을 이끌어야 되는 PI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끄는 뭐 리더십이든 그런 역량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되게 어렵죠. 이 모든 것들을 갖춰야만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거냐 하면, 사실은 이제 뭐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학원 얘기하고 있는데 박사 따려면 이거 전부 다 잘 해야 하느냐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기본적인 원칙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연구만 잘 한다고 해서 좋은 연구자, 좋은 과학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연구를 단순히 잘 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이긴 한데, 좋은 연구자, 훌륭한 뭐 과학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서 충분한 조건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이제 뭐 굿뉴스는 뭐냐면, 이거 대학원 내에서 완성할 수 있는 건 없는 일이고, 완성해야지만 박사를 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평생에 걸쳐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어떤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를, 우리가 어떤 목표, 어떤 연구자로서, 어떤 인생의 목표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간 좀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글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는,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해서 미리 녹화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흔한 일은 아니어서,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특히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랙션을 많이 하거든요. 중간에 질문도 많이 받고,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표정이나 뭐 반응들을 봐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더 해드리는 측면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좀 저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더 이건 더 궁금한데 뭐 이런 얘기들, 어떤 뭐 의문점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뭐 이메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강의여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뭐 책도 보셔도 되고 또 유튜브 찾아보시면 요 영상 또 2시간짜리인가 제가 몇 년 전에 녹화했던 게 또 있습니다. 내용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대학원 적응 잘 하시고 하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오프라인에서 뭐 코로나 끝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오프라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